자,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오늘 뭘 배울 거냐면, 지구 내부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 중에서 우리 태양 에너지, 조력 에너지, 그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지구 내부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에너지인데 주로 이제 판의 운동, 그다음에 화산 활동, 그다음에 지진, 뭐 같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의 원초적인 에너지원인 근원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 내부 에너지원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시간에 배웠던 앞선 시간에 배웠던 지구 형성 초기에 일어나는 미행성의 충돌에 의한 열, 그리고 중력 수축에 의한 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근에 배울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 크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미행성에 의한 충돌에 의한 열은 이제 거의 없어졌죠. 그리고 중력 수축에 의한 열도 이제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건 뭐예요? 바로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사성 원소는 그러면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면, 방사성 원소는 규산염 마그마에 농집되는 성질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핵에는 거의 없고 규산염 광물,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지각과 멘틀에 많이 있습니다. 지각과 멘틀에 많이 있는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진 바로 이러한 규산염 광물에 방사성 원소가 들어가 있고요. 바로 이런 방사성 원소가 이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제 붕괴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 시간에는 이런 방사성 원소의 붕괴 가지고 무엇도 구했죠? 그렇죠. 반감기를 구해서 암석의 연령을 찾기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방사성 원소의 붕괴는 뭐냐면, 단위 질량당 방사성 원소의 질량비는 지각이 멘트보다 크고, 특히 대륙 지각에서는 더 붕괴열이 많이 방출됩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진 암석이 우리가 보통 화강암, 현무암, 그 다음에 감람암 이렇게 나누는데, 이렇게 나눈 이유는 화강암은 바로 대륙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이고요. 현무암은 해양 지각을 구성하는 암석, 그 다음에 감람암은 멘트를 구성하는 암석인데, 요 각각의 암석에 이제 방사성 원소인 우라늄, 도리움, 칼륨이 이렇게 존재하고요. 화강암에 가장 많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현무암에 그 다음에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강암과 대륙 지각을 이루고 있는 화강암과 해양 지각을 이루고 있는 현무암 중에서 누가 더 방사선소가 더 많이 완결되면 바로 있죠. 화강암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방출한 열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현무암이에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살펴보면, 나중에도 우리가 한 번 더 언급할 수 있겠지만, 해양 지각에 있는 그러한 방출량, 그 다음에 대륙 지각에 있는 현재 축적되어 있는 방출량이랑 비교해 보면 당연히 누가 더 많아요? 현재는 대륙 지각에 구성하고 있는 화강암의 방출량이 많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해양 지각에서 방출되는 양이 더 많습니다.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더 많아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면, 그동안 해양 지각에서 축적된 양이 더 많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요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멘틀의 대류에 의해서 열 공급을 더 많이 받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해양 지각 안에는 우리가 지구가 원 시간에 배웠던 뭐가 있어요? 해령도 있고요. 그 다음에 화산 활동, 해령, 대양저 산맥이라고 부르는 해령, 그 다음에 근처에서 많이 발생하는 화산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양 지각의 열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오는 것처럼 측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성 암석의 방사성 원소 함량은 대륙 지각이 많지만 해양 지각이 멘틀 대류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여건에 의해서 더 많은 열량을 방출하고 있다. 더 많은 열량을 방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각에서 나오는 열의 양을 측정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지각에서 열이 나와요. 그래서 지각 연료량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각 연료량. 지각 연료량의 뜻은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방출되는 열량.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방출되는 열량을 우리가 지각 연료량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바로 이 열의 양이 해양지각과 대륙지각을 살펴보면 대륙지각의 방사선 원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지각이 대륙지각보다 더 많은 열량을 내보내고 있다. 그 이유는 대양저 산맥, 해령이라고 부르는 대양저 산맥 및 그 다음에 근처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산 활동에 의해서 마그마 활동에 의해서 해양지각이 대륙지각보다 더 많은 열량을 방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암석 자체로는 화강암이 현무암보다 더 많은 방사성 원소를 함유해서 방사성 원소의 분결은 많지만 이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각에서는 해양 지각이 여러 가지 판 구조론, 멘틀 대류 이런 등에서 더 많은 에너지, 열 에너지를 지표로 방출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 열 에너지는 어떻게 이동되냐면 암석권 아래에서는 주로 대류에 의해서 그다음에 암석권에서는 주로 전도에 의해서 열 에너지가 이동되고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렇게 표를 보시면 지각 연료량의 전 세계 평균과 그 다음에 대륙 지각, 그 다음에 해양 지각의 평균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이유는 뭐냐? 화산 활동이나 조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지각 연료량이 많습니다. 인원들이 대부분 어디에 일어나냐면 해양 지각에서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래된 지각이나 안정된 대륙의 중앙부에서는 상대적으로 지각 연료량이 적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해양 지각이 더 많은 열을 바깥으로 방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해양 지각에서도 해령, 그 다음에 호상열도 부근에서는 지각 연료량이 많다. 즉 밑에서부터 뭔가 에너지가 많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고 해구 부근에서는 지각 연료량이 이렇게 적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 내부의 에너지, 방사성 원소의 분결에 의해서 생성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런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오는 걸 지각 연료량. 전체적으로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을 살펴보면 해양 지각의 지각 연료량이 더 많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과학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지구 내부가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지구 내부를 이제 탐사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지구 내부는 우리가 지각, 멘틀, 외핵, 내핵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 또는 암석권, 연약권, 하부 멘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지구 내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각은 지표면이고요. 지구 내부를 좀 더 알고 싶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우리 몸에 있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몸 내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엑스레이를 찍고 그 다음에 MRI를 찍고 뭐 CT를 찍는 것처럼 우리 지구 표면에서 지구 내부로 이렇게 어떠한 여러 가지 장치를 이용해서 내부의 것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바로 직접적으로 알아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닭이나 돼지의 속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배를 갈라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째보면 되는 겁니다. 째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째보는 방법. 그걸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접
뚫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뚫은 거를 우리가 시추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내부 시료를 직접 채취하는 방법. 그래서 현재 시추가 가능한 깊이는 약 15km까지 팠답니다. 인간이 15km까지 이제 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엄청나게 긴 깊이입니다. 에베레스트 산맥이 8,848m예요. 9km가 안 됩니다. 근데 지구 표면으로 15km를 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깊게 팠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아마 러시아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요 것들이 이제 중단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옛날 러시아가 이제 아까 소비에트 연방에서 러시아로 변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변경됐다, 중단됐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바로 포획암을 분석하는 건데 화산이 폭발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물질들 있죠. 그렇죠? 용암이라든지 마그마, 그다음에 화산재, 화산탄 이런 것들이 지구 내부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구 내부에서부터 오는 지하 물질, 이걸 우리가 포획암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제놀리스 포획암이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이제 지구 물질의 그 지구 내부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는 것. 이렇게 좀 더러운 비유지만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 먹은 것을 뭘 먹었는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토해내면 되겠죠. 그죠? 토해내면 된다. 좀 화산 활동은 바로 그 내부 물질을 토해내는 활동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구하는 시추와 포획암 분석이 있고요. 근데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직접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의 반지름은 6,400km예요. 여기 그리고 인간이 파내려갈 수 있는 깊이는 15km예요. 6,400km인데 15km밖에 파지 못했어요. 그럼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알아내는 이러한 방법이 바로 어떤 거냐? 간접적인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접적인.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째지 않고 아까도 얘기했던 엑스선, CT, MRI로 우리 몸의 곳곳을 알아내는 것처럼 직접 보지 않아도 알아내는 것처럼 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엑스레이, MRI, CT를 찍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간접적인 방법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지진파 분석이에요. 지진파 분석. 그래서 지진파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배웠던 지각 열량 측정, 그렇죠? 지각 열량도 어디서부터 에너지가 많이 나오고 있는지, 그러면 이곳의 에너지는 왜 많이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운석이라고 하는 것은 별의 잔해가 운석, 행성의 잔해가 운석이잖아요. 이 운석을 통해서 어떻게 지구 내부와 같은 그런 행성들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운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철질 운석, 석질 운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원소들, 그다음에 석철질 운석, 이런 운석들이 있는데 이런 운석을 가지고 요는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지구의 핵과 비슷하고요. 얘는 지구의 멘틀과 비슷한 물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구 내부도 저 녀석들과 비슷한 저들과 비슷한 것들로 되어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내부 물질의 평균 조성을 추천해 주고요. 그래서 고압 조건. 왜냐면 지구 내부로 갈수록 당연히 온도는 높을 거고요. 압력은 높을 겁니다. 그래서 압력도 높을 거니까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온도를 높여주고 그 다음에 압력을 높아졌을 때 물질들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바로 고압 조건에서의 실험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지구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이런 간접적인 이러한 방법은 대부분 뭐다? 추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아닌지를 사실은 우리가 장담을 할 수 없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물리적인 그런 관측 자료들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라는 것을 이제 알아내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이런 겁니다. 지진파 분석 등을 얻어진 물리적인 정보와 운석 연구를 통해서 추정한 지구 내부 물질의 평균 조성, 그 다음에 고온, 고압 조건에서의 실험 및 이론적 연구를 종합해서 지구의 내부의 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분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구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연구가 뭐냐면 바로 지진파 연구입니다. 지진파 연구. 지진파 연구를 통해서 지진파가 먼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되고요. 또 지진파를 이제 지구 내부로 쏘았을 때 어떠한 형태의 그러한 그 형태를 곡선을 찌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떠한 물질로 되어 있고 어떤 물리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진파라고 하는 건 뭐냐? 지진파라고 하는 건 암석의 힘에 가하면 스트레스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탄성 한계를 넘고요. 이 버틸 수 있는 한계를 넘으면 암석이 급격하게 깨지게 되는 겁니다. 변형한다는 얘기는 깨지게 되는 겁니다. 깨지면서 나오는 에너지. 깨지면서 나오는 응축된 에너지, 이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에너지가 바로 중요한 겁니다. 이거 파동의 형태로 나타난다. 파동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달되는데 요걸 우리가 지진이라고 하고 요 파동을 에너지 든든 파동을 지진파라고 합니다. 이 지진파를 통해서 우리가 지진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피해를 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진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진이 발생한 위치를 우리가 크게 진원이라고 합니다. 진원이라고 해요. 진원. 그 지진은 보통 어디에서 발생해요? 지표면 아래에서 발생하겠죠. 여기를 우리가 진원이라고 합니다. 진원. 그리고 이 아래에서 발생한 지진에 쭉 올라가서 이렇게 수직인 이 지표상의 지점을 진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는 진원, 지진이 발생한 곳. 진앙은 진원에서 수직인 지표상의 곳, 지표상의 지점을 우리가 진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진원과 진앙을 좀 잘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에너지가 파동의 형태로 전달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이 파동의 형태에 따라서 지진파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지진파의 종류 그 다음에 이 지진파의 성질에 대해 살펴보면 지진파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B파와 S파와 L파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P파는 종파라고도 하고요. S파는 횡파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L파는 표면파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표면파 이게 쉬우니까 표면파부터 하면 표면파란 거 뭐냐면 따라서 지표면을 따라서 전파하는 거. 그러니까 표면만 따라서 전파되는 게 L파, 표면파입니다. 표면을 따라서. 그럼 P파와 S파는 뭐냐면 표면도 따라서 진행하지만 물체를 뚫고 지나갑니다. 즉 얘네들은 우리가 실체파라고 이렇게 불러요. 지구 내부에서부터 다가오는 파를 우리가 의미하는 거죠. 자, 근데 P파, S파, 종파라고 그랬고 횡파라고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종파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나란한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림을 살펴볼게요. 파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진동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요 볼펜으로 보면 파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행될 때 진동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파의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한 거. 이런 걸 우리가 종파라고 해요. 종파. 반면에
매질의 S파는 횡파라고 하는데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의 진행 방향이 수직입니다. 그래서 파가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진동할 때 볼펜으로 따지면 이렇게 아까는 이렇게 흔들렸는데 얘는 어떻게 흔들리는 거냐면 수직이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는 위아래로.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흔들리는 게 P가 클까요? 위아래로 흔들리는 게 P가 클까요? 그렇죠? 위아래로 흔들리는 게 더 P가 크겠죠. 파도처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S파, 횡파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속도를 보면 P파는 이렇게 로 분의 루트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 휙은 뭐 나중에 여러분들 뭐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구하는 거고요. S파는 이렇게 구해요. 즉 중요한 건 요거 P파의 속도가 S파의 속도보다 빠르다라는 겁니다. P파의 속도가 S파의 속도보다 빠르다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P파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통과합니다. P파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통과해요. 그런데 S파는 고체만 통과합니다. 액체, 기체는 통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S파는 고체만 통과한다. 바로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P파와 S파를 지구 표면에서 지구 내부로 쏘았을 때 파형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고 P파가 가지 못하는 곳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S파가 가지 못하는 곳도 생기게 돼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나중에 배우는데 아무튼 이 특징을 잘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P파의 속도가 S파의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진이 발생했을 때 관측소에서 이 지진의 모습을 이제 측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지진의 모습을 기록하게 되겠죠. 그래서 관측소에서 지진의 모습을 측정 그리고 기록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진 기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진 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진이 기록된 상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진계에는 P파, S파, L파의 모습이 차례로 기록된다. 그리고 왜 그래요? P파의 속도가 S파보다 빠르고 S파의 속도가 L파보다 빠르기 때문에 P파가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S파, 그 다음에 L파가 모습이 차례대로 기록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그림처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P파가 도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S파가 도착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L파가 도착합니다. 그래서 P파가 도착하고 S파가 도착하기에 요 시간적 간격이 있겠죠. 요 시간적 간격을 PSC라고 하는 겁니다. P파가 어느 관측소에 P파가 돌아오고 그 다음에 S파가 도착할 때까지의 그 시간적 간격을 PSC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PSC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초기 미동 시간이라고도 합니다. 초기 미동 시간. 이 PSC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PSC를 이용해서 아까 두 가지를 구할 수가 있는데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진원거리를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진앙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떤 관측소에서 진원이 일어난 거리를 알 수 있고 관측소에서 진앙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가 관측소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진앙이라고 했었고요. 여기가 진원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진원 거리는 바로 요 거리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x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앙 거리는 요 y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진원과 진앙 사이에는 뭐라고 했어요? 여기가
이렇게 수직인 지표상의 지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관측소는 당연히 어디에 있어요? 예, 지표상에 있고. 그래서 이 x와 y를 알면 즉 진원거리와 진앙거리를 알면 어떤 걸 구할 수 있어요? 바로 요걸 알 수 있겠죠. 요 g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g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표면에서 진원까지의 깊이죠. 이게 뭡니까? 지진이 일어난 깊이입니다. 요거를 이제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으로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거. 자,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진앙 및 진원의 결정입니다. 진앙 및 진원의 결정. 자, 이거 잘 살펴보면 진앙의 위치가 A, B, C의 각 관측소에서 진원거리, 아까 진원거리 구했죠? 진원거리를 구하면 PSC를 이용해서 진원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요 PSC를 이용해서 진원까지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요 밑에 보면 나와요. 구하면 요 RA, RB, RC로 반지름하는 원을 그리는 겁니다. 원을 그렸을 때 이 원들의 바로 교점이 바로 뭐냐면 진앙이에요. 여기 이렇게 그렸고 이렇게 그렸고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렸을 때 이 교점 여기가 바로 진앙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진앙. 오가 여기 5점이 이제 요 전체적으로 보면 5점이 이제 진앙이 되는 겁니다. 진앙 알고 관측소 여기 있으니까 요거리 알고 요거리 알면 아까 뭐 할 수 있다. 요 진원까지의 깊이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삼각함수로 보면 진원의 깊이는 세 관측소의 임의의 관측소 A점과 진앙의 위치 5점을 이루는 성분 A5를 긋고 5점에서 선분 A5에 직교하는 선 P'를 그으면 이 PP'의 절반의 성분 OP 또는 OP-가 바로 진원의 깊이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를 구할 수 있는 건데요. 자, 보시면 진원까지 거리는 바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P파의 속도를 VP, S파의 속도를 VS, 그 다음에 PSC를 T라 하면 관측소까지에서 진원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바로 이런 식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 T는 VP 마이너스 VS 분의 VP 곱하기 VS 곱하기 T 이게 뭐예요? PSC. 아까 P파의 속도와 S파의 속도를 정해주면 아까 P파의 속도는 8km/s였고요. S파의 속도는 뭐 4km/s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주어진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진원까지의 거리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무 쉬운 겁니다. 이거는. 자, 마지막으로 진앙까지의 거리는 지진기로 해석해서 PSC를 구한 후 요 그래프가 바로 주시곡선입니다. 지표에서부터 P파가 이동했을 때의 거리, 그 다음에 S파가 시간에 따른 거리예요. P파의 시간에 따른 거리, S파의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서 요 사이가 P파와 S파 요 사이 가격이 PSC가 되는 겁니다. PSC는 바로 지표에서 P파를 쐈을 때, 지표에서 S파를 쐈을 때의 그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를 우리가 주시곡선이라고 하는데 이 주시곡선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P파의 속도와 S파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이 간격도 일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가 PSC고 아까 우리 지진 기록계에서 P파가 이렇게 왔었고 P파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1000시가 되면 S파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했어요? PSC라고 했잖아요.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서 얘를 뒤집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얘를 이렇게 뒤집으면 얘를 세우면 이렇게 될 텐데 세운 요게 PSC니까 요 간격을 왔다 갔다 요 주시곡선 사이를 이렇게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요 간격과 요 간격이 만나는 그 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이렇게 쭉 갔다가 요 간격이 요만큼 됐어. 그럼 요만큼이 맞았다. 그러면 요걸 쭉 내려서 바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진 안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 이렇게 된 그래프에서의 진 안거리는 2 곱하기 10의 3승이니까 2000k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 원거리는 이렇게 수식을 통해서 구하고 곱하기 PSC만 알면 되니까 구하고 진안거리는 주시곡선을 이용해서 구한다. 그래서 진원거리와 진안거리를 구할 수 있으면 무엇을 구할 수 있다? 진원까지의 깊이도 구할 수가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구 내부 구조를 이제 살펴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밝혀진 지구 내부는 그럼 도대체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여러 가지 것에서 지진파를 이용해서 진원, 그 다음에 진안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요 방법 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렇게 고에서 봤던 지구 내부 구조. 물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나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